이란 정권은 테헤란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주재 시위가 계속되며 거리가 시신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중대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보안군과 민간인들이 시위 도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로 인해 중국 경제도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두 이야기는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믿으세요.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년간 베이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제재받은 정권들의 최후 구매자로서 서방을 능가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손댈 수 없는 대규모 할인된 에너지 생명주를 확보했습니다. 2026년 값싼 석유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시위대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는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더 이상 석유를 충분히 보내지 못해 베이징은 점점 어두운 미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가오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재앙적인 전략적 붕괴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석유만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혁명의 최전선 자리를 산 것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국의 부상은 항상 석유에 의해 지지됐습니다. 새로 열린 공장,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수출품 선박 모두에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원유는 중국을 농업국가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바꿨고 이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석유 소비가 많고 경제 유지를 위해 하루 1000만 배럴 이상을 수입합니다. 이 의존도는 단순 통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압력 지점입니다. 석유가 원활하게 흐를 때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만 흐름이 느려지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운송이 어려워지고 비용이 오르며 공장들은 주저하게 됩니다. 석유는 중국의 에너지를 넘어 발전의 핵심이자 미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약점입니다. 호황기 베이징은 이 약점의 해법을 찾았다고 믿었고 중국은 비싼 석유 경쟁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중국은 누구보다 더 많이 사들이되 누구보다 적게 지불하고 공급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어떤 제재나 정치적 압력이 있더라도 말이죠.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물러서는 곳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단순히 석유를 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산유국들이 시스템의 핵심이 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강화하는 동안 중국은 최후의 구매자로 나서 조용히 할인된 원유를 사들이며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 전략이 가장 중요했던 곳은 제재가 강화된 이란, 특히 테헤란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고객이 되어 저렴하게 원유를 대량 구매하고 장기 계약도 맺었습니다. 처음엔 완벽한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은 값싼 석유, 이란은 생명주를 얻었지만 이 구조는 점차 일시적 기회가 아닌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란산 원유는 중국의 공장에 동력을 공급하고 선박을 움직이며 성장하는 도시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란산 원유는 중국 경제의 일상적인 흐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존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란산 석유가 중국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베이징은 정치적 긴장과 돌발 충격이 잦은 국가와 얽히게 됐습니다. 서류상 효율적이고 대담해 보여도 실제로 중국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지정학이 변하거나 공급 불안이 있으면 즉시 영향이 드러납니다. 이제 중국의 성장은 하룻밤 사이에 중단될 수 있는 석유 공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취약성이 심각하게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수년 만에 가장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으며 일상은 악화되고 시위가 주요 도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45%를 넘었습니다. 리알화는 1년 만에 가치 절반 이상이 하락했고 가정과 기업이 물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연료 가격에 대한 분노가 이제 정부에 대한 공개적 반항으로 번졌습니다. 파업, 구호, 그리고 거리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체제가 얼마나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패, 잘못된 지도력, 그리고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통화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규모 석유 산업 운영이 훨씬 어렵고 석유는 이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일한 분야입니다. 중국은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베이징은 이란의 주요 생명줄이었습니다. 중국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석유 대부분을 세계가보다 50 저렴하게 구매하며 선정량은 약 15 유지 중입니다. 최근 몇 달간 하루 200만 배럴로 양국 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유업체는 저렴한 공급 덕분에 유가 변동이 완화되고 수십억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베이징은 이란산 석유를 잃는 것이 단순한 물류가 아니라 재정적 재앙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란에 더 의존할수록 이란의 불안정성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석유는 안정성에 의존하지만 현재 안정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석유 부문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있고
역사적으로 혼란 시위들은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시위가 정유소, 송유관, 수출 터미널까지 확산되면 생산 지연과 선적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송 파업만으로도 유조선이 항구에 대기하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사보타주 우려, 더 강력한 제재, 보험사의 철수는 물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석유가 계속 흘러나오더라도 매일같이 발생하는 긴장 고조는 갑작스러운 중단의 위험을 높입니다. 베이징은 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에너지 계획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이란산 석유에 의존하지만 이란 내부 상황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위, 환율 하락, 시위대와 보안군 충돌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한때 영리한 거래가 이제는 도박처럼 느껴집니다. 중국 원유 수입 상당 부분이 이란에 의존해 잠깐 차질만 생겨도 베이징은 더 비싼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수년간 피하려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저와 함께 계시다면요. 중국이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원유 배럴 때문에 조용히 초조해하고 있는 동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정말 믿으셔도 돼요. 앞으로 더 많은 반전과 베이징의 허둥지둥하는 모습, 다음 위기를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에너지 드라마의 전개를 함께 지켜봐요. 이제 혼돈 속으로 갑니다. 3, 2, 1. 오해하지 마세요. 이란의 석유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신뢰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유정은 여전히 석유를 뽑아내고 항구도 열려있지만 진짜 화폐인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선박 운송 회사들은 이란 항구로 선박을 보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연과 시위, 충돌을 걱정합니다. 보험사들은 물러서고 보험료가 오르며 항해마다 비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림자 무역의 트레이더와 중개인들도 점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저렴한 석유가 꾸준히 들어왔지만 이제는 불확실합니다. 모든 선적엔 항상 의문이 따릅니다. 그리고 중국도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할인 원유 수입이 아닙니다. 이란과 밀접히 연결돼 베이징도 이란의 불안정성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중국 해안에 도착하는 원유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란에서의 패턴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더 뚜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서방 제재국에서 할인 석유를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카라카스는 원유를 싸게 팔았고 중국이 마지막 구매자가 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으로 향한 원유는 하루 약 5억 배럴로 전체 해상 수입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 원유는 산둥성 소규모 티팟 정유업체에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낮은 마진으로 버팁니다. 베이징의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단순한 저렴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이 서방 압력에서 벗어나 에너지 비용을 낮추려 만든 것이며 두 나라 관계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7년 후고 차베스 정부에서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중국 베네수엘라 합작 기금을 통해 석유 담보 금융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이 프로젝트와 예산 지원을 위해 현금을 보내면 베네수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석유를 보내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14년까지 대출액은 600억 달러를 넘었으며 2016년 에도 베네수엘라의 빚은 20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지급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배럴수에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얽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대부분은 오리노코 벨트에서 나옵니다. 이 원유는 매우 무겁고 점성이 높으며 황 함량이 많아서 정제하고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춰 조정하며 특히 산둥 독립 정유소들이 코킹 설비와 탈황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티팟 정유소들은 혼합 탱크에 투자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중동 경질유와 혼합했습니다. 운영자들이 배럴당 2~5달러만 벌어서 할인폭이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스템에 내재화되었고 공장들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물류 시스템이 조정되고 트레이더들은 회색 경로로 제재를 피해 이동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과 카라카스가 밀접히 연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의존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2026년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로 베네수엘라는 정치적으로 약화됐고 델 코드리게스가 명목상 책임자지만 정부 분열과 페트로롯데 베네수엘라, 소치에닷 아노니마 노출, 워싱턴의 움직임으로 중국이 의존하던 하루 40만 배럴 석유가 지연되거나 줄거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진류는 쉽게 대체할 수 없고 중국 정유소도 바로 가벼운 원유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바로 석유 자체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송이 중단되거나 느려지면 중국 정유업체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을 찾아야 하며 보통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는 원유 혼합을 바꾸고 설비를 재조정하며 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생산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되고 지연될수록 이익이 줄어들어 한때 저렴했던 석유가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이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중국의 베네수엘라 대출은 석유 공급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원유 배럴이 도착하지 않으면 상환이 지연되고 합작 프로젝트가 중단되며 한때 보장된 것처럼 보였던 영향력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이징은 지렛대 없이 위험만 커지고 해결 수단도 줄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취약했던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은 1990년대 후반 하루 300만 배럴에서 2025년 약 7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유전 노후, 송유관 누수, 정유소 어려움, 페트로롯데 베네수엘라, SA 인력 부품 부족에 지도력 위기까지 더해지면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중국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대출에 묶였고 정유소들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맞춰 지어졌으며 소규모 전기업체들은 할인된 원유 수입에 의존합니다. 한때 제재에 대한 영리한 대비책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함정처럼 느껴집니다. 베네수엘라 위기는 하루 1000만 배럴 이상 원유를 수입해 경제를 유지하는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에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충격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석유 관계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즉시 끊기고 있어 중국의 입장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20년 가까이 외교와 대출 등으로 쌓은 관계가 이제 몇 주 만에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임시 지도자 델실 로드리게스에게 냉혹한 선택을 강요하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라카스는 중국, 이란, 러시아, 쿠바와의 경제 및 석유 관계를 끊고 석유 생산에 있어서 워싱턴과만 독점적으로 협력해야만 더 많은 석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미국의 정치적 압력과 군사적 영향력에 근거한 요구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매우 심각한 의미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베이징은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그 상환은 석유 수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영향력과 정유소용 중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의 협력을 압박해 상환 흐름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출, 합작 투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가 모두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요구가 상황을 바꿉니다. 이제는 카라카스의 정치 불안이나 마두로 체포 여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선택을 강요해 중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수년간의 중국 외교와 투자를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이 대출 등 주요 사업에 투자한 수십억 달러가 위태로워졌고 상환 메커니즘도 붕괴 위험에 있습니다. 그 영향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정책 변화로 베네수엘라 항구 입항을 꺼리고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로 항해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한때 중국의 그림자 시장으로 석유를 운송하던 트레이더들은 이제 법적, 정치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선적인 의심이 따르고 지연은 정유업자들의 비용을 높입니다. 한때 제재 대비책이던 것이 이제는 함정처럼 보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중국과의 단절 및 미국과의 협력을 요구하자 중국의 장기 전략이 갑자기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석유 손실이 아니라 중국이 영향력, 상환, 에너지 외교의 근간까지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년간의 투자가 몇 주 만에 무너지고 베이징은 미국 압박 속에 주요 석유 공급망 붕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시위로 흔들리고 베네수엘라가 워싱턴의 영향권으로 끌려가면서 중국이 신중하게 구축한 에너지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수년간 외교와 대출로 구축한 생명줄이 끊기며 중국의 선택지가 줄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는 석유를 위해 러시아에 더 깊이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가 분명한 대안처럼 보입니다. 러시아는 주요 석유 수출국이며 중국은 2022년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더 많이 할인받아 구매했습니다. 2025년까지 러시아는 하루 2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베이징은 이 석유가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를 완충할 것처럼 보았으나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모스크바 의존은 큰 위험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압박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기전은 자금 자원 고갈, 제재 촉발, 러시아 경제 인프라 압박을 초래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유전들은 노후화되어 생산량이 줄고 있고 송유관은 막대한 수리비가 필요하며 제재로 인해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방의 핵심 기술 접근도 차단되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사들이는 모든 배럴의 석유는 이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자체도 문제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 가격 상한제와 석유 판매를 위한 해상 보험 제한 등 주요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정상적인 보험과 안전 시스템을 벗어난 노후 유조선들로 구성된 이른바 그림자 선단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박들은 눈에 띄지 않는 국기를 달고 추적 장치를 끈 채 중국 등으로 석유를 우회 운송합니다. 하지만 이조차 점점 어려워집니다. 서방은 그림자 선단과 제재 회피, 유조선 단속을 강화 중입니다. 일부 선박이 압수됐으며 당국은 화물 출처 은폐나 가격 상한 위반 선박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러시아 석유 수출의 허점이 줄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국에는 새로운 위험을 더합니다. 러시아산 석유 구매는 위험한 선박과 불확실한 배송을 감수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은 항상 석유를 운송하는 데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험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불법 선박을 추적 납포하며 제재 위반으로 표시된 유조선도 미군이 면밀히 추적 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추적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모스크바가 잠수함 등 해군 호위함을 보내 선박을 보호하며 적극 개입했습니다. 조용하던 해상게임이 긴장된 대치로 변했습니다. 그 유조선은 러시아 기준에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격 상한제와 보험 규정을 피해 석유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노후 선박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선박들은 낯선 국기를 달고 추적을 끄며 여러 껍데기 회사에 숨습니다. 몇 달 동안 이 선박들은 중국과 같은 구매자들에게 조용히 할인된 원유를 전달해왔지만 이번에는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근처에서 선박을 장악하자 러시아는 군함과 잠수함을 보내 반응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석유 수출이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안보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류 작업 중심이던 일이 이제 군사 영역으로 확대돼 모든 선적이 긴장 위험에 놓였습니다. 중국엔 이 문제가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중국이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주로 그림자 항로로 운송하는데 선박이 멈추거나 압수되면 모든 화물이 위험해집니다. 예전엔 영리해 보였던 우회책이 이제 위험해 보입니다.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됩니다. 제재는 더 이상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며 실제로 공해상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를 지킬 준비, 미국은 이를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그 사이에 끼어 공급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상황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중국의 안전장치는 붕괴 중이고 이란은 불안정하며 베네수엘라는 미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요 공급국인 러시아도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석유 공급이 법적, 정치적 위험에 얽혀있는 파트너에게 묶여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석유 문제는 미국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베이징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역과 기술에서 시작된 경쟁은 이제 에너지 분야로까지 확산되어 워싱턴의 조치들이 중국의 공급망을 하나씩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은 수년간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으며 이러한 규정은 테헤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란산 원유에 의존하는 중국 정유업체를 포함해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석유가 운송될 때마다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늘 따라다니고 이란 내부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석유에 의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를 중국에 수출하는 선박과 기업도 제재해 원유 운송을 더 어렵고 비싸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시위대를 지지하며 진압이 심해지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추가 행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란이 다시 전 세계 긴장 중심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는 이란 내부 불안을 넘어 하나의 도구가 됐습니다. 시위는 정부와 경제를 약화시키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미국이 핵시설 공격을 경고해 상황이 더 긴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위협은 이란 석유 시스템의 항구, 파이프라인, 해상 운송로의 위험을 더합니다. 중국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워싱턴이나 텔아비브의 한 번의 결정으로 하룻밤 사이에 석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라카스에 미국과 석유 생산 협력만 요구하며 타국과의 관계 단절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원래 중국으로 가던 석유 배럴들이 이제 미국으로 향해 정가에 판매될 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중국은 저렴한 공급원을 잃고 미국은 석유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베이징은 60억 달러 대출로 이를 확실히 확보했다고 믿었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 주요 대안이었지만 그마저도 자체적인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중 하나로 중국은 러시아 원유를 대량 종종 할인 가격에 구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재, 전쟁, 러시아의 행동 등으로 그 생명줄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생명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압박들은 더 이상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닙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국내에서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주전자 정유소는 유연하게 운영되지만 매우 낮은 이윤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유조선이 늦게 오면 모든 일정이 미뤄지고 잘못된 원유가 도착하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축유는 안전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 원유가 정유소에 맞아야만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은 늘고 이익은 줄며 위험이 일상 운영에 포함됩니다. 테헤란, 카라카스,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중국 공장으로 번져 전 세계 혼란이 지역 위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티팟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티팟들의 부족분은 더 크고 국영인 정유소들이 개입하게 만들고 이들은 원래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연료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선적을 재조정하고 지역 간의 석유를 이동시키며 거의 매일 일정을 다시 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한 항구에서 선박 한 척이 지연되면 그 여파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의 연료가 부족하면 다른 지역도 부족해지고 공급 감소로 운송비가 오릅니다. 공장들은 불과 기계 가동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증가한 비용은 공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스며들며 경제가 침체됩니다. 경제가 붕괴하진 않지만 동력이 약해지고 신뢰와 효율성이 떨어지며 성장 목표도 멀어집니다. 중국 상황 때문에 베이징은 긴급 처방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전략 비축분 방출로 주요 공장이 계속 가동되어 압박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듯합니다. 그러나 저장고에서 꺼낸 배럴은 시간만 벌어줍니다. 가동 중입니다. 맞지 않는 원유 때문에 가장 큰 정유소들조차도 속도가 느려지고 순환 재고는 더 깊은 문제를 그저 가릴 뿐입니다. 외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베이징이 항의하고 협상해도 말로는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유조선, 해상운송로, 항구, 보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혼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중국의 실수는 분명해졌습니다. 불안정한 공급 업체에 의존한 것은 중국을 더 안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대담한 거래나 저렴한 석유가 아니라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결국 베이징의 오랜 전략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 있는 방법은 20년 전 베이징이 택한 길뿐입니다. 피하며 더 비싸게 사고 위험 분산 후 혁명이나 미국 항공모함 없이 석유 공급이 가능한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들,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 속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병사들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종종 저희 영상에 수익 창출 제한을 걸거나 조치를 취합니다. 지난주에는 4개 영상이 제한됐다고 유튜브에서 알렸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주가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어도 스스로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원하시면 basicsinsider.com에 꼭 가입해주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이미 업로드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은 채널과 취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